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산신령이 구름 타고 내려와 바둑을 두던 시절. 깊은 산골짜기 어느 외딴 마을에 낡은 기와집 한 채가 쓸쓸히 서 있었습니다. 그 집은 본래 마을에서 가장 으리으리한 대감택이었으나 세월의 풍파와 가문의 몰락으로 인해 이제는 기둥이 기울고 담장이 허물어져 찬바람이 숭숭 드나드는 초라한 형색을 하고 있었습니다. 겨울의 끝자락이 머물고 있는 마을, 어귀에는 아직 녹지 않은 잔설이 희끗희끗 남아 있었고, 저녁이면 밥 짓는 연기조차 피어오르지 않는 그 집 굴뚝 위로 까마귀들만 무심히 날아다니며 스산한 기운을 더하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 앞을 지날 때마다 혀를 차며 안타까워했지만 정작 그 안에 사는 이들은 가난 속에서도 맑은 정신을 잃지 않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기울어진 기와집에는 젊은 선비 이문석과 그를 그림자처럼 따르며 보살피는 여종 단이가 단둘이 살고 있었는데, 문석은 어려서 부모를 모두 여의고 물려받은 재산 하나 없이 오직 책 몇 권과 낡은 붓 한 자루에 의지해 하루하루를 버티는 처지였습니다. 그는 비록 끼니를 거르는 날이 먹는 날보다 많았지만 글 읽는 소리만큼은 대궐 안의 학자들보다 낭낭하고 힘이 있어 마을 사람들은 그를 두고 개천에서 용이 날 상이라며 수군대곤 했습니다. 문석은 추운 겨울 밤에도 불조차 제대로 떼지 못한 냉방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 성현들의 말씀을 읽으며 언젠가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하겠다는 푸른 뜻을 품고 있었습니다. 단이는 문석의 집안이 몰락하기 전부터 이 집의 종으로 들어와 문석과 함께 자란 아이로, 비록 신부는 천하고 옷차림은 남루하였으나 그 심성은 비단결보다 곱고 외모 또한 흙 속의 진주처럼 빛나는 처녀였습니다. 그녀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친척들마저 발길을 끊고 뿔뿔이 흩어질 때도 홀로 남아 어린 문석을 지켰으며 간바느질과 남의 집 허드렛 일을 마다하지 않고 거친 손발이 트도록 일하여 주인의 밥상을 차려내는 충직한 아이였습니다. 단이에게 문석은 단순히 모셔야 할 주인을 넘어 자신이 지켜야 할 세상의 전부이자 언젠가는 높이 날아올라야 할 하늘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단이는 부엌에서 얼마 남지 않은 보리쌀을 씻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는데, 도간에 남은 양식이라곤 쥐가 파먹다 남긴 것처럼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차가운 우물물에 붉게 튼 손을 담그고 쌀을 씻으면서도 행여나 방 안에 계신 도련님이 들을까 소리를 죽여가며 조심스럽게 움직였고, 물 한 바가지를 솥에 부으며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고 또 빌었습니다. 부디 이번 봄에는 도련님의 학문이 세상에 알려져 고생을 끝내게 해달라고, 그리고 오늘 저녁 올리는 이 묽은 죽 한 그릇이 도련님의 줄인 배를 조금이라도 채워줄 수 있게 해달라고 천지신명께 기도했습니다. 방 안에서 글을 읽던 문석은 방문 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차가운 바람에 몸을 부르르 떨면서도 책에서 눈을 떼지 않았지만 사실 그의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것처럼 어지럽고 심란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며칠 전 장터에 나갔다가 우연히 듣게 된 소식 때문이었는데, 나라에서 큰 경사가 있어 인재를 뽑기 위한 과거 시험인 알성시가 곧 한양에서 열린다는 방이 붙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문석은 자신의 실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이번 기회만 잡는다면 분명 급제하여 가문을 다시 일으킬 수 있으리라는 확신이 있었으나 당장 한양까지 걸어갈 노잣돈은커녕 집신 한 켤레 살 돈조차 없는 현실이 그의 발목을 무겁게 잡고 있었습니다. 단이가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소반을 들고 방으로 들어서자 문석은 애써 근심 어린 표정을 감추고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맞이했지만 단이의 눈썰미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소반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묽은 죽 한 그릇과 간장 종지 하나가 전부였고, 다니는 죄송한 마음에 고개를 푹 숙인 채 도련님, 변변찮은 저녁이라 송구하옵니다. 오늘 읍내 장터에서 새바느질 일감을 받아오면 내일은 쌀밥을 지어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문석은 그런 다니의 마음을 알기에 숟가락을 들며 아니다. 다나, 이리 따뜻한 죽이 있는데 무엇이 부족하겠느냐. 너도 어서 부엌에 가서 남은 것을 먹거라 하며 다정하게 일렀습니다. 그러나 다니는 부엌에 남은 것이라곤 숭늉 물밖에 없다는 것을 차마 말할 수 없어. 예, 저는 아까 밥 짓는 김에 누룽지를 긁어 배불리 먹었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뒷걸음질로 방을 나왔습니다. 부엌으로 돌아온 다니는 식은 아궁이 앞에 쪼그리고 앉아 솥바닥에 눌어붙은 검은 찌꺼기를 손가락으로 긁어 입에 넣으며 방 안에서 들려오는 도련님의 책 넘기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녀는 문석이 왜 저토록 책을 읽으면서도 때때로 깊은 한숨을 쉬는지, 왜 먼 산을 바라보며 멍하니 앉아있는 시간이 늘어나는지 그 이유를 알 것만 같아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을은 쥐 죽은 듯 고요해졌고 하늘에는 차가운 겨울달이 휘영청 밝게 떠올라 문석의 집 마당을 대낮처럼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문석은 기름이 다 떨어져가는 등잔불을 차마 더 켜두지 못하고 불을 끈 채 달빛이 비치는 창가에 기대어 앉아 한양 쪽 하늘을 바라보며 속으로 사귀고 있던 말을 뱉어내고 말았습니다. 선비가 뜻을 품고도 펴지 못하니 이는 죽은 목숨과 다를 바가 없구나. 한양 가는 길이 구만리 장천도 아닌데 내게는 저 하늘의 별을 따는 것보다 더 멀고 험하게만 느껴지는구나. 그의 탄식은 바람을 타고 문 밖에서 서성이던 다니의 귓가에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다니는 문석의 독백을 듣고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입을 틀어막고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렸는데 도련님의 저런 약한 모습을 본 적이 없었기에 그 절망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짐작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조금 더 부지런히 일하지 못해서, 조금 더 돈을 모아두지 못해서 도련님이 뜻을 펼칠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자책감에 괴로워했습니다. 다니는 뱃마루에 앉아 자신의 무릎을 감싸 안으며 도련님을 한양으로 보낼 방법이 정령 없는 것인지 밤새도록 머리를 짜내며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날이 밝자마자 다니는 마을 우물가로 물동이를 이고 나갔는데 그곳에는 이미 마을 안악들이 모여 앉아 빨래를 하며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안악들의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이번에 열린다는 과거 시험 이야기로 흘러갔고 개똥이네 아들도 보찜을 싸서 떠났다느니 최진사댁 아들은 비단옷을 해입고 말을 타고 갔다느니 하는 소리들이 다니의 귀를 콕콕 찔러왔습니다. 특히 이웃집 박씨 아주머니가 우리 마을에서 글공부 제일 잘하는 문석 도련님은 이번에 안 가신다나 거참. 인물도 좋고 실력도 아까운데 돈이 원수지. 원수야라며 혀를 차는 소리에 다니는 물동이를 든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다니는 마당 한 구석에 핀 매화나무 가지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는데 앙상한 가지에서도 기어이 꽃을 피우는 저 나무처럼 도련님도 반드시 꽃을 피워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녀는 부엌 한쪽에 놓인 깨진 거울 조각을 들어 자신의 얼굴을 비추어 보았는데 거울 속에는 굶주림의 야윈 얼굴이지만 밤하늘처럼 검고 윤기 흐르는 머리카락을 가진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다니의 머리카락은 마을에서도 소문이 자자할 만큼 탐스럽고 숱이 많아 한번 따내리면 마치 흑당같이 고운 자태를 뽐내곤 했습니다. 문석은 아침부터 마루에 나와 앉아 집신을 삼고 있었는데 글을 읽어야 할 손으로 거친 지푸라기를 만지는 그의 모습은 다니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그는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다나
날이 풀리면 뒷산에 가서 잼뿌리라도 캐와야겠다. 그것을 말려 시장에 내다 팔면 쌀 몇 되박은 구할 수 있을 게다라고 말하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단이는 그런 도련님의 모습에서 자신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 애쓰는 처절한 몸부림을 읽었고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되겠다는 결심을 굳히게 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단이는 읍내 장터에서 온 박물장수가 마을어기 평상에 좌판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그 박물장수는 여인들의 머리카락을 비싼 값에 사들여 한양의 기생들이나 부잣집 마님들이 쓰는 가채를 만든다는 소문이 돌던 자였습니다. 다니는 순간 심장이 쿵쾅거리며 뛰기 시작했고 무언가에 홀린 듯 자신의 길게 닿은 머리카락을 손으로 쓸어내리며 박물장수가 있다는 곳을 향해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조선시대 여인에게 머리카락은 부모님이 물려주신 소중한 신체의 일부이자 정조와 아름다움의 상징이었기에 그것을 자른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 도련님을 한양으로 보내 과거 시험을 보게 해야 한다는 일념만이 가득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부엌으로 들어가 잠시 망설이다가 벽에 걸린 낡은 가위를 바라보며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내 머리카락 따위야 다시 자라면 그만이지만 도련님의 이번 기회는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는다. 다니는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듯 중얼거리며 주먹을 꽉 쥐었고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결연하고 단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문석은 방 안에서 책을 읽다가 잠시 밖을 내다보았는데 마당에 서 있는 다니의 뒷모습이 어딘가 모르게 비장해 보여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나무를 캐러 간다거나 빨래터에 다녀오겠다며 명랑하게 인사를 했을 아이가 오늘은 아무 말 없이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영 마음에 걸렸던 것입니다. 문석은 다나 무슨 걱정이라도 있느냐 아까부터 넋을 놓고 서 있구나 하고 물었지만 다니는 화들짝 놀라며 아닙니다. 도련님, 그저 날씨가 좋아 잠시 봄바람을 쐬고 있었습니다. 라며 황급히 얼버무렸습니다. 사실 다니는 단순히 머리카락을 자르는 것 이상의 두려움을 안고 있었는데 그것은 만약 이 사실을 도련님이 알게 된다면 불호령이 떨어질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양반의 법도와 체면을 중시하는 문석이 여종이 머리를 팔아 노잣돈을 마련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차라리 굶어 죽을지언정 그 돈은 받지 않으려 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다니는 이 일을 아무도 모르게 아주 은밀하고 신속하게 처리해야만 한다고 다짐하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해질녘이 되자 마을에는 밥 짓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문석의 집은 여전히 차가운 냉기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다니는 저녁상을 차리기 전 잠시 읍내에 다녀오겠다며 집을 나섰는데 그녀의 품속에는 낡은 보자기가 하나 들어 있었고 머리에는 평소보다 더 단정하게 빗어 넘긴 댕기 머리가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대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보았고 낡은 창호지 문 너머로 희미하게 비치는 도련님의 그림자를 향해 마음속으로 깊은 절을 올렸습니다. 마을 어귀 느티나무 아래에는 아직 박물장수가 짐을 정리하지 않고 남아 있었는데 그는 곰방대를 입에 물고 지나가는 아낙네들을 힐끔거리며 흥정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다니가 그 앞에 다가가자 박물장수는 눈을 크게 뜨며 그녀의 탐스러운 머리카락을 위아래로 훑어보았고 거참 10년 만에 처음 보는 물건이로고 임자 그 머리칼 한번 풀어보시오. 내 값을 섭섭지 않게 쳐주리다라며 탐욕스러운 눈빛을 번뜩였습니다. 다니는 떨리는 손으로 댕기를 풀었고 검은 비단 같은 머리카락이 찰랑거리며 허리춤까지 쏟아져 내리자 주변에 있던 구경꾼들이
탄성을 질렀습니다. 박물장수는 입맛을 다시며 엽전 꾸러미를 흔들어 보였고 다니는 그 짤랑거리는 소리가 마치 도련님이 과거 급제하여 금에 환영하는 말발굽 소리처럼 들려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얼마나 주시겠습니까? 한양까지 넉넉히 다녀오고도 남을 만큼 주셔야 합니다. 단이의 당돌한 물음에 박물장수는 껄껄 웃으며 주고 말고 이 정도 물건이면 대궐 마마님 가채를 만들고도 남지. 자, 여기 보게 하며 묵직한 돈주머니를 꺼내 보였습니다. 가위가 단이의 머리카락에 닿는 순간 서늘한 느낌이 목덜미를 스치고 지나갔고 그녀는 지난 시절 도련님을 위해 냇가에서 머리를 감고 빗질하던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각하는 소리와 함께 검은 머리카락이 툭 하고 잘려나가자 다니의 눈에서는 참았던 눈물이 툭 하고 떨어져 바닥을 적셨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잘린 머리카락이 보자기 위에 쌓일 때마다 그녀의 마음속 짐은 조금씩 가벼워지는 듯했고 동시에 가슴 한구석이 텅 비어버린 듯한 상실감이 밀려왔습니다. 머리를 짧게 자른 다니는 남은 머리카락을 모아 쪽을 찌고 비녀 대신 나뭇가지를 꽂은 뒤 박물장수가 건넨 돈주머니를 품에 안고 쏜살같이 집을 향해 달렸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뇌탄 목덜미를 스치며 지나갔지만 그녀의 품속에 있는 돈주머니의 온기가 가슴을 뜨겁게 달구어 추위를 느낄 겨를도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다니는 부엌에 들어가 떨리는 손으로 돈주머니를 항아리 깊숙한 곳에 숨기고 행여나 도련님이 눈치챌까봐 머리에 수건을 눌러쓰고 밥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문석은 밥상을 들고 들어온 다니의 모습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눈치챘는데 항상 단정하게 닿아내렸던 머리카락이 보이지 않고 머리에 흰 수건을 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나, 머리에 쓴 것은 무엇이냐, 어디 아픈 것이냐, 문석의 물음에 다니는 심장이 다칠 듯 놀랐지만 태연하게 웃으며 아닙니다. 도련님, 부엌에서 일하다가 그 이름이 묻을까봐 썼을 뿐입니다. 어서 드시지요라고 둘러대며 황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문석은 미심쩍은 눈빛을 거두지 않았지만 다니의 재촉에 숟가락을 들었고 그렇게 두 사람의 불안한 밤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밀은 오래가지 못하는 법이라 다음 날 아침 마을에는 문석인의 여종이 머리를 잘라 팔았다더라 하는 소문이 바람을 타고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가 마침내 마을에서 가장 입이 싸고 심술 찾기로 유명한 최진사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는데 최진사는 평소 다니의 미모를 탐내며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무릎을 탁 치며 옳거니 기회는 이때다. 가난한 선비놈이 주제 파악 못하고 여종 머리까지 팔아먹었다고 소문을 내면 내 그 계집을 차지할 명분이 생기겠구나 하며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막 일부의 이야기가 무르익어 가난하지만 맑은 선비 문석과 그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여종 다니의 사연이 시작되었습니다. 다니의 희생으로 마련된 노잣돈이 과연 문석에게 무사히 전해질 수 있을지, 그리고 최진사의 검은 손길이 이들에게 어떤 시련을 가져올지. 밤은 깊어가고 이야기는 다음 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을의 아침은 언제나 부지런한 닭 울음소리와 함께 시작되었지만 그날 아침 문석의 집 주변을 감도는 공기는 여느 때와 달리 무겁고 끈적했습니다. 간밤에 내린 서리가 지붕 위에서 희게 빛나고 있었지만 사람들의 입에서 뿜어져 나오는 하얀 입김 속에 섞인 말들은 그 서리보다 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다니가 머리카락을 잘라 팔았다는 소문은 밤새 바람을 타고 집집마다 스며들어 날이 밝자마자
우물가 아낙네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그 탐스러운 머리카락을 싹둑 잘랐다지. 뭐야, 양반 체면에 여종 머리카락 판돈으로 과거를 보러 간다니. 문석 도련님도 참 딱하게 되었어. 안악들의 목소리는 짐짓 안타까워하는 척했으나 그 이면에는 남의 불행을 구경거리고 삼는 묘한 흥분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과장되어 급기야는 문석이 단위를 시켜 머리카락뿐만 아니라 집안의 기둥뿌리까지 뽑아 팔게 했다는 둥. 단위가 밤마다 눈물로 지새운다는 둥 터무니없는 이야기로 변질되어 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밭일하러 가는 길에 문석의 집을 힐끔거리며 수군거렸고 개중에는 대문 앞을 일부러 기웃거리며 집안 동정을 살피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단위는 이런 기색을 눈치채고 대문을 굳게 걸어 잠근 채 바깥 출입을 삼갔지만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웅성거림까지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행여나 도련님이 이 소란을 들을까봐 마당을 쓸 때도 빗자루 소리를 크게 내며 인기척을 지우려 애썼습니다. 한편 마을 저편 기와집들이 즐비한 부촌에 사는 최진사는 아침상을 받으며 이 소식을 전해 듣고는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는 기름진 고깃국을 후루룩 마시며 배를 두드리고는 곁에 선 하인에게 눈을 번뜩이며 물었습니다. 그래, 그게 정말이란 말이냐? 그 콧대 높은 단인년이 제 머리카락을 잘라 팔았다고 하인이 굽실거리며 예, 나으리, 박물장수놈이 아주 좋은 물건을 건졌다며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던걸요. 그 돈으로 문석 선비놈이 과거 보러 갈 채비를 한답니다라고 고했습니다. 최진사는 입가에 묻은 기름을 소매로 쓱 닦으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먹잇감을 발견한 늙은 살갗이 같았습니다. 최진사는 오래전부터 단위를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비록 천한 신분이나 그 자태가 양반집 규수 못지않게 고상하고 아름다워 첩으로 삼고 싶은 욕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뼈대 있는 가문의 후예라는 자존심으로 똘똘 뭉친 문석이 곁을 지키고 있어 함부로 손을 대지 못하고 있었던 터라 이번 일은 그에게 절호의 기회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양반이 오죽 못났으면 계집 머리카락에 기대어 사느냐. 내 이참에 그 집구석의 길을 아주 꺾어놓고 단위를 데려와야겠다. 최진사는 갓을 고쳐 쓰고 부채를 벨르르 펼치며 하인들을 거느리고 문석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최진사의 행차가 문석의 집 앞에 당도하자 고요하던 골목은 금세 시끌벅적해졌습니다. 하인들이 물러거라 최진사 어른 행차시다 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자 동네 아이들과 구경꾼들이 몰려와 담벼락 뒤에 숨어 구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낡아 빠진 문석의 집 대문은 최진사의 위세에 눌려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위태로워 보였고 마당에 있던 단위는 대문 두드리는 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라 부엌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녀는 머리에 쓴 수건을 다시 한번 단단히 여미며 제발 아무 일 없이 지나가기를 간절히 빌었습니다. 이리 오너라 안에 주인장 없느냐. 최진사의 거만한 목소리가 담장을 넘어 방 안에 있던 문석의 귀에까지 꽂혔습니다. 문석은 읽던 책을 덮고 미간을 찌푸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평소 왕래가 없던 최진사가 이 아침부터 찾아온 연유를 짐작할 수 없어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문석이 의관을 정제하고 마루로 나서자 삐걱거리는 대문이 열리며 최진사가 거들먹거리는 걸음걸이로 마당에 들어섰습니다. 그의 뒤로는 험상궂게 생긴 하인들이 어깨를 으스대며 따라 들어왔고 좁은 마당은 순식간에 낯선 이들의 흙발로 더러워졌습니다. 문석은 불쾌한 기색을 감추며 점잖게 물었습니다. 최진사께서 누추한 곳까지 어인 발걸음이십니까? 그러자 최진사는 마당 한가운데 버티고 서서 문석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꼬듯 말했습니다.
허, 이 사람아. 자네가 이번에 큰 뜻을 품고 한양에 간다기에 내 격려차 들렀네. 헌데 듣자 하니 노잣돈 마련하느라 아주 특별한 물건을 팔았다지. 최 진사의 말에 문석은 영문을 몰라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부엌 문틈으로 이 상황을 지켜보던 단이의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최 진사는 짐짓 모르는 척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니, 사내 대장부가 과거를 보려면 제 힘으로 돈을 마련해야지. 어찌 아녀자에 그것도 제 집 종년의 머리카락을 팔아 길을 떠난단 말인가. 내 그 소리를 듣고 양반의 체면이 말이 아닌 것 같아 낯이 뜨거워 견딜 수가 있어야지. 최진사의 폭탄 같은 발언에 문석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고 벼락을 맞은 듯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머리카락이라니요. 문석의 떨리는 목소리에 최진사는 껄껄 웃으며 부엌 쪽을 손가락질했습니다. 저기 숨어있는 내 계집종 다니에게 물어보거라. 머리에 왜 수건을 쓰고 있는지 말이다. 온 동네가 다 아는 사실을 주인인 너만 모르고 있었단 말이냐. 허허. 등잔 밑이 어둡다더니 옛말 틀린 거 하나 없구나. 최진사의 조롱 섞인 말에 문석의 시선은 천천히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부엌 문설주를 잡고 바들바들 떨고 있는 다니의 모습이 눈에 들어오자 문석의 머릿속에는 지난밤부터 다니가 보여주었던 이상한 행동들이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수건, 피하던 눈빛, 그리고 어딘가 허전해 보였던 뒷모습까지. 문석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부엌 앞으로 다가가 다니를 불렀습니다. 다나, 이리 나와 보거라. 다니는 차마 발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도련님의 엄한 목소리를 거역할 수 없어 고개를 푹 숙인 채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문석은 떨리는 손으로 다니의 머리에 씌워진 하얀 수건을 조심스럽게 벗겨내었습니다. 그러자 댕기 없이 짧게 잘려 삐쭉삐쭉한 머리카락이 드러났고 그 처참한 모습에 문석은 숨을 헉하고 들이키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토록 곱고 길었던 머리카락은 온데간데 없고 엉성하게 잘린 자국만이 남아 그녀의 희생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마당에 정적이 감돌았고 구경하던 사람들조차 숨을 죽였습니다. 그때 최진사가 혀를 차며 침묵을 깼습니다. 오셉, 보아라. 내 말이 틀리지 않았지. 아무리 가난해도 그렇지. 어찌 종의 신체를 훼손하여 제 앞길을 닦으려 한단 말이냐. 이는 선비의 도리가 아니지. 최의 진사의 말은 비수가 되어 문석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문석은 부끄러움과 분노, 그리고 다니에 대한 미안함이 뒤섞여 눈시울이 붉어졌고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였습니다. 그때 최진사가 본색을 드러내며 은밀한 제안을 던졌습니다. 이보게 이 선비, 자네 꼴이 참으로 딱하여 내가 제안 하나 하지. 그깟 과거 시험 보러 간다고 고생하지 말고 단위를 내게 넘기게. 내 후하게 값을 쳐서 자네 빚도 갚아주고 논마지기라도 좀 떼어줌세. 저런 몰골로 사느니 그 편이 낫지 않겠나. 최진사의 말은 문석을 모욕하는 것을 넘어 인격을 짓밟는 처사였습니다. 문석이 분노에 차소리치려던 찰나 단이가 문석의 앞을 가로막으며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나으리, 제발 돌아가 주십시오. 저는 죽어도 이 집 귀신이 될 것이니 헛된 말씀 마십시오. 최진사는 단이의 거절에 얼굴을 붉히며 성을 냈습니다. 내 인연 감히 천한 것이 내 호의를 무시해 내 주인이 굶어 죽어가는 꼴을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오느냐. 최진사가 하인들에게 눈짓을 하자 험상룡은 사내들이 단이의 팔을 잡아 끌기 위해 다가왔습니다. 문석은 썩 물러가지 못할까? 내 집에서 당장 나가시오. 라고 호통을 쳤지만
힘없는 선비의 외침은 그들의 완력 앞에 무력하기만 했습니다. 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단이의 비명과 문석의 절규가 뒤섞여 울려 퍼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 대문 밖에서 에헤이 점잖지 못하게 이게 무슨 난리인가 하는 쩌렁쩌렁한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싸움이 멈추고 모두의 시선이 대문으로 쏠렸는데 그곳에는 지팡이를 짚은 백발의 박노파가 서 있었습니다. 박노파는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지혜로워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어른이었습니다. 그녀는 젊은 시절 문석의 조부댁에서 친모로 일했던 인연이 있어 문석을 친손자처럼 아끼고 걱정해 주던 터였습니다. 박노파는 굽은 허리를 펴고 당당하게 걸어들어와 최진사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최진사, 자네 아버지도 내 앞에서는 함부로 가끈을 풀지 않았네. 헌데 자네가 지금 남의 귀한 집에 와서 행패를 부리는 게야 하늘이 무섭지 않은가. 박노파의 서슬퍼런 꾸지람에 기세등등하던 최진사도 움찔하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는 헛기침을 하며 아니, 노파가 낄 자리가 아니오. 나는 그저 이 집 사정이 딱해서 도우려던 것뿐이오라고 변명했습니다. 박노파는 코웃음을 치며 지팡이로 바닥을 탕탕 내리쳤습니다. 도우려거든 쌀감 하나 지고 올 것이지. 험한 입을 놀려 사람 가슴에 못을 박으러 왔는가. 썩 돌아가지 않으면 내 당장 관가에 가서 자네가 양반집을 능멸했다고 고할 것이네. 박노파의 단호한 태도와 주변에 몰려든 마을 사람들의 눈초리가 따가워지자 최진사는 분한 듯 씩씩거리면서도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등을 돌렸습니다. 두고 보자. 내 놈이 과거에 급제라도 할 줄 아느냐. 내 언젠가 반드시 그 코를 납작하게 해줄 테다. 최진사는 악담을 퍼부으며 하인들을 이끌고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최진사 일행이 사라지자 마당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지만 상처 입은 사람들의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박노파는 털썩 주저앉은 다니에게 다가가 그 짧은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안타까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에구, 이 미련한 거사. 머리카락이 어떤 것인데 이걸 잘랐어. 네 마음이 비단결인 줄은 알았다만 이리 독할 줄은 몰랐구나. 박노파의 따뜻한 손길에 다니는 참았던 서름이 북받쳐 엉엉 소리내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마당의 흙먼지 속에 스며들어 듣는 이의 가슴을 저미게 했습니다. 문석은 그 자리에 망부석처럼 서서 다니의 우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비틀거리며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방 안에 들어온 문석은 벽을 치며 자신의 무능함을 탓하고 오열했습니다. 내가 어리석어 너를 욕보였구나. 내 무슨 낯으로 글을 읽고 무슨 염치로 과거를 보러 간단 말이냐. 그의 통곡 소리가 문 밖으로 새어나오자 울던 다니도 눈물을 닦고 방문 앞으로 기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련님,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저는 괜찮습니다. 머리카락은 다시 자라지만 도련님의 꿈은 지금이 아니면 이룰 수 없습니다. 박노파는 문석의 방문을 열고 들어가 엄한 표정으로 그를 꾸짖었습니다. 이복의 문석 도련님, 지금 울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다니가 제 살 같은 머리카락을 베어 마련한 돈입니다. 그 돈이 헛되지 않게 하려면 당장 보찜을 싸서 떠나십시오. 여기에 남아 최진사의 비웃음을 사며 주저앉아 있을 텐가. 아니면 보란 듯이 급제하여 다니를 지켜줄 텐가. 박노파의 말은 문석의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찬물과도 같았습니다. 문석은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어 박노파와 문 밖의 다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전보다 훨씬 깊고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다니가 내민 꼬깃꼬깃한 돈주머니를 받아든 문석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그 무게감은 천근만근의 바위보다 무거웠습니다.
그 안에는 다니의 머리카락뿐만 아니라 그녀의 청춘과 희망, 그리고 문석을 향한 일편단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석은 돈주머니를 가슴 깊이 품으며 다짐했습니다. 내 목숨이 붙어 있는 한 반드시 장원 급제하여 너의 이 눈물을 닦아주리라. 그날 밤 문석은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짐을 꾸렸습니다. 책 몇 권과 붓, 벼루, 그리고 다니가 정성껏 지어준 누비옷 한 벌이 전부였습니다. 다니는 밤새 부엌에서 주먹밥을 만들고 집신을 손질하며 도련님의 떠날 채비를 도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등잔불 그림자가 흔들릴 때마다 서로의 마음을 읽고 있었습니다. 문석은 글을 읽는 선비에서 이제는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야 하는 사내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새벽닭이 울기 전 어스름한 푸른 빛이 마당에 깔릴 무렵 문석은 보찜을 메고 마루에 섰습니다. 다니는 퉁퉁 부은 눈으로 도련님의 옷매무새를 만져주며 애써 밝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도련님, 부디 몸 성히 다녀오십시오. 저는 여기서 문지방이 닳도록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문석은 다니의 짧은 머리를 어루만지며 차마 떨어지지 않는 발길을 돌렸습니다. 다나, 내 꼭 돌아오마. 금이 환영하여 너를 꽃감아 태워주마. 문석이 대문을 나서 멀어질 때까지 다니는 대문 기둥을 붙잡고 서서 그의 뒷모습을 눈에 담았습니다. 안개가 자욱한 마을 길로 사라지는 도련님의 모습이 흐릿해질 때까지 그녀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을에는 여전히 최진사의 탐욕스러운 눈길이 남아 있었고 문석이 떠난 빈자리를 노리는 검은 그림자는 더욱 짙어만 가고 있었습니다. 과연 다니는 홀로 남은 집에서 최진사의 횡포를 견뎌내고 도련님을 기다릴 수 있을까요? 바람이 거세게 불어와 낡은 대문을 덜컹거리게 만들었고 그 소리는 마치 앞으로 닥칠 시련을 예고하는 듯 했습니다. 문석이 떠난 뒤 텅 빈 집안에는 적막만이 감돌았습니다. 주인 잃은 사랑방에는 먼지만 뽀얗게 내려앉았고 책장이 넘겨지는 소리가 사라진 방 안은 마치 숨이 끊어진 듯 고요했습니다. 다니는 아침마다 정화수를 떠놓고 비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는데 그녀의 기도는 한결같이 도련님의 장원급제와 무사 귀환을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짧아진 머리카락이 바람에 날릴 때마다 서늘한 기운이 목덜미를 스치고 지나갔지만 그 서늘함은 도리어 그녀의 마음을 더욱 단단하게 다잡아주는 채찍질과도 같았습니다. 그녀는 도련님이 앉았던 자리를 쓸고 닦으며 그가 남기고 간 온기를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계절은 겨울의 끝자락을 넘어 봄으로 향하고 있었지만 다니의 마음에는 여전히 살얼음이 끼어 있었습니다. 매화나무 가지에 꽃망울이 맺히기 시작했지만 꽃을 봐도 즐겁지 않았고 새소리를 들어도 흥겹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문석이 떠난 지 한 달이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자 슬슬 입방아를 채기 시작했습니다. 한양 간 사람이 함흥차사라더니 혹시 산적이라도 만난 게 아닐까, 아니면 과거 시험에 또 떨어져서 면목이 없어 못 내려오는 거겠지. 무심코 던지는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니의 가슴에는 돌멩이가 되어 날아와 박혔습니다. 최진사는 문석이 없는 틈을 타 더욱 노골적으로 마각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을 주막에 앉아 술을 마시며 사람들에게 헛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내 한양에 사는 친척에게 들었는데 이번 과거 시험이 아주 까다로워 시골 선비들은 명함도 못 내밀었다더군. 문석이 그 친구 아마 객지에서 밥이나 굶고 있을 게야. 최진사는 짐짓 걱정하는 척하며 혀를 찼지만 그 눈빛에는 비열한 웃음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믿고 동요하는 것을 즐기며 서서히 다니를 고립시키는 계략을 꾸미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오후
단이가 밭에서 김을 메고 있는데 낯선 사내 두 명이 문석의 집 대문을 거칠게 두드렸습니다. 그들은 최진사 집의 마름과 하인들이었는데 손에는 낡은 장부 하나를 들고 위세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이 집 주인 있는가, 주인 없으면 그 계집종이라도 당장 나와보거라. 쩌렁쩌렁한 고함에 단이는 깜짝 놀라 호미를 놓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단이가 조심스럽게 묻자 마름은 침을 탁 뱉으며 거만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네 주인이 우리 진사 어른께 빚을 진 게 있는데 그걸 받으러 왔다. 단이는 기가 막혀 말문이 막혔습니다. 빚이라니요? 도련님은 남에게 돈 한 푼 빌려 쓰는 분이 아니십니다. 뭔가 잘못하신 게 분명합니다. 단이의 항변의 마름은 콧방귀를 뀌며 장부를 펼쳐 보였습니다. 여기 보거라. 문석이 놈의 아버지. 그러니까 돌아가신 대감마님이 흉년에 우리 진사 어른께 쌀 10가마니를 빌려가고는 갚지 않았다는 기록이 여기 명백히 있다. 그동안은 이자까지 쳐서 100가마니가 넘지만 진사 어른께서 인정을 베풀어 원금만 받겠다 하셨으니 당장 갚아라. 그것은 명백한 거짓이었고 날조된 장부였습니다. 문석의 부친은 청렴하기로 소문난 분이었고 가세가 기울지언정 남에게 손을 벌린 적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단이는 억울함에 몸을 부들부들 떨며 소리쳤습니다. 거짓말 마십시오. 돌아가신 대감마님을 욕되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 도련님이 돌아오시면 시시비비를 가릴 것입니다. 하지만 마름은 들은 채도 하지 않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도련님 흥. 그놈이 살아서 돌아올지 죽어서 돌아올지 누가 안단 말이냐. 당장 갚지 못하겠으면 이 집이라도 내놓던가 아니면 네가 진사 어른 댁에 들어와 몸으로 갚아야 할 것이다. 그들은 마당에 놓인 장독대를 발로 차 깨뜨리고 처마 밑에 걸린 시래기를 뜯어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행패를 부렸습니다. 와장창 깨지는 독소리에 단이는 비명을 질렀고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었지만 누구 하나 나서서 말리는 이가 없었습니다. 최진사의 권세가 무서웠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몰락한 양반집에 얽혀봤자 득될 게 없다는 계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단이는 깨진 독 조각을 부여잡고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련님이 계시지 않은 집은 이토록 허무하게 짓밟히고 있었습니다. 행패를 부리던 사내들이 돌아간 뒤 단이는 깨진 독을 치우며 서러움을 삼켰습니다. 해가 저물고 어둠이 찾아왔지만 그녀는 등잔불을 켤 기름조차 아까워 어둠 속에 우두커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살인문 밖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바로 박노파였습니다. 박노파는 품속에서 주먹밥 몇 덩이와 나물 무침을 꺼내 단이 앞에 놓았습니다. 에구. 치치. 산 입에 거미줄 칠까봐 왔다. 꼴을 보니 오늘 한바탕 난리가 났었구나. 박노파의 따뜻한 목소리에 단이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노파의 품에 안겼습니다. 할머니, 억울해서 못 살겠습니다. 돌아가신 대감마님 빚이라니요. 다 거짓말입니다. 최진사가 저를 데려가려고 꾸민 짓입니다. 박노파는 단이의 등을 토닥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안다. 알아. 내 그 늙은 구렁이 속을 모르겠느냐. 하지만 지금은 네가 힘이 없으니 어찌하겠느냐. 문석 도련님이 돌아올 때까지 죽은 듯이 엎드려 있는 수밖에 없다. 박노파의 말은 현실적이었지만 단이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처방이었습니다. 며칠 뒤 마을에는 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한양에서 과거 시험을 보고 내려오던 선비들이 산적대를 만나 몰살당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최진사는 이 소문을 교묘하게 이용했습니다.
그는 사람을 시켜 단이에게 넌지시 말을 전했습니다. 문석이 놈이 죽었을지도 모른다는데 언제까지 청상과부 노릇을 할 셈이냐. 차라리 최진사 댁 첩으로 들어가면 호의호식하며 살 수 있을 텐데. 이런 회유와 협박은 단이의 마음을 흔들기 위한 간교한 술책이었지만 단이는 귀를 막고 흔들리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시련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최진사는 빚 독촉을 핑계로 관가에 고발장을 접수했고 뇌물을 받은 형방이 단이를 소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죄인 이문석의 종단이는 관가에 출두하여 빚을 갚을 방도를 고하라. 포졸들이 들이닥쳐 단이를 끌고 가려 하자 단이는 대문 기둥을 붙잡고 버텼습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우리 도련님도 죄인이 아니다. 도련님이 돌아오시기 전에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 그녀의 처절한 외침은 마을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지만 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폭력 앞에서는 무력할 뿐이었습니다. 결국 단이는 최진사에게 며칠의 말미를 얻어내는 조건으로 풀려났지만 그것은 폭풍 전의 고요와 같았습니다. 최진사는 보름달이 뜨기 전까지 빚을 갚지 못하면 너는 내 집으로 와야 한다. 이것은 관가의 판결이니 거역할 수 없다라고 못 박았습니다. 보름달이 뜨기까지는 고작 사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단이는 텅 빈 방에 앉아 하얀 달빛을 바라보며 결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도련님을 기다리다 치욕을 당할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목숨을 끊어 정절을 지킬 것인가? 그녀의 손은 품속에 지니고 있던 작은 은장도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단이는 은장도를 꺼내어 달빛에 비추어 보았습니다. 서늘한 칼날이 비장하게 빛났습니다. 이 은장도는 문석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어린 단이에게 쥐어주며 훗날 네가 여인이 되었을 때 스스로를 지켜야 할 순간이 오면 쓰거라라고 유언처럼 남긴 것이었습니다. 단이는 칼을 가슴에 품으며 다짐했습니다. 최진사의 더러운 손이 내 몸에 닿는 순간 나는 혀를 깨물고 죽을지언정 굴복하지 않으리라. 그리고 죽어서라도 귀신이 되어 도련님을 지키리라. 그녀의 눈빛은 공포를 넘어선 어떤 초월적인 의지로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사흘이라는 시간은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약속한 보름달이 뜨는 날 아침, 최진사는 아예 꽃가마를 준비해 문석의 집 앞으로 보냈습니다. 자, 오늘이 그날이다. 단이는 곱게 단장하고 가마에 오르거라. 가마꾼들의 왁자지껄한 소리와 풍악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지만 문석의 집 대문은 굳게 닫혀 열리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이 기막힌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과연 단이가 제 발로 걸어 나올 것인가? 아니면 시체가 되어 실려 나올 것인가? 그때 닫혀있던 대문이 삐그덕 소리를 내며 천천히 열렸습니다. 마당에는 하얀 소복을 입은 단이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화장기 없는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그 표정은 더없이 차분하고 고요했습니다. 머리에는 하얀 댕기를 메고 손에는 은장도를 든 채 그녀는 마당 한가운데 섰습니다. 최진사의 하인들이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단이는 또렷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내 비록 천한 종이나 주인을 섬기는 마음은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다. 너희가 억지로 나를 데려가려 한다면 나는 이 자리에서 자결하여 내 피를 너희에게 뿌릴 것이다. 단이의 서슬퍼런 기세에 가마꾼들도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도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최진사는 멀찍이서 이 광경을 지켜보다가 당황하여 소리쳤습니다. 저 독한 년이 진짜 죽을 셈인가 보구나. 여봐라. 뭣들 하느냐. 칼을 뺏고 묶어서라도 태워라. 하인들이 주춤주춤 다가오자 단이는 칼끝을 자신의 목에 겨누었습니다. 붉은 피가 피부를 뚫고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바람이 휘몰아치며 마당에 흙먼지를 일으켰고 하늘에서는 마른 번개가 화광하고 내리꽂혔습니다. 마치 하늘이 다니의 절개를 굽어 살피고 노한 것만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마을 어귀에서부터 뽀얀 먼지를 일으키며 한 무리의 말이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말발굽 소리는 점점 더 커져 땅을 울릴 지경이 되었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마을 입구로 쏠렸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암행어사 출두야, 우렁찬 외침 소리가 산천을 뒤흔들었고 역졸들이 몽둥이를 들고 최진사의 하인들을 덮쳤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혼비백산한 최진사는 도망치려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고 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말 위에는 얼굴을 가린 한 사내가 위풍당당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말에서 내려 단이가 서 있는 마당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가끈이 풀어졌지만 그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는 사내. 단이는 그 사내를 보자마자 손에 들고 있던 은장도를 툭 떨어뜨렸습니다.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서 그녀의 다리가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사내는 단이에게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그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참아왔던 목소리로 그녀를 불렀습니다. 단아, 내가 왔다. 내가 너무 늦게 왔구나. 그는 바로 문석이었습니다. 꿈에서도 그리던 도련님이 아니, 이제는 나라의 명을 받은 어사가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문석은 자신의 옷자락으로 단이의 목에서 흐르는 피를 닦아주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너의 머리카락으로 길을 떠나 너의 눈물로 벼루를 갈고 너의 한숨으로 글을 썼다. 이제 너를 괴롭히던 모든 것들을 내가 심판하리라. 문석의 목소리는 온 마을에 울려 퍼졌고 숨어서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환호성을 지르며 뛰쳐나왔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쓰러졌던 최진사가 발악하며 소리쳤기 때문입니다. 이놈 네가 어사라고 거짓말이다. 저놈은 빚쟁이의 도망자다. 저놈을 잡아라. 최진사는 마지막 발악을 하며 자신의 사병들을 부르려 했고 분위기는 다시 험악해졌습니다. 문석은 품속에서 황금빛 마패를 꺼내들어 햇빛에 비추었습니다. 번쩍이는 마패의 광채에 최진사와 그 일당들은 눈을 뜰 수 없어 고개를 숙여야만 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악은 고개를 들 수 없는 법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문석은 장원급제를 하고 암행어사가 되어 금이 환영한 것이었고 최진사의 악행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단이는 문석의 품에 안겨 그동안의 서름을 토해내듯 오열했고 문석은 그런 그녀를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하늘에는 먹구름이 물러가고 따스한 봄 햇살이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당에 핀 매화 꽃잎이 바람에 날려 두 사람 위로 축복처럼 내리는 가운데 마을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마패의 찬란한 황금빛이 봄 햇살을 받아 번쩍이자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졌고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깊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기세등등하게 단이를 핍박하던 최진사는 마치 벼락을 맞은 고목나무처럼 그 자리에 굳어버렸고 그의 하인들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몽둥이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라는 역졸들의 우렁찬 외침이 메아리처럼 산골짜기를 울리자 그제야 사태를 파악한 최진사는 무릎이 꺾이며 털썩 주저앉았고 얼굴은 흑빛이 되어 식은땀을 비오듯 흘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관료의 등장이 아니라 하늘이 내린 준엄한 심판이 당도했음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았습니다. 문석은 위험 있는 표정으로 마패를 높이 들고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았는데 그의 눈빛은 서리발처럼 차가웠으나
그 깊은 곳에는 백성을 향한 연민과 정의감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역졸들이 순식간에 달려들어 최진사와 그를 도운 부패한 향방, 그리고 악행을 일삼던 하인들을 포박하여 끌어안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두려움에 떨었으나 곧 자신들을 괴롭히던 악당들이 줄줄이 굴비 엮이듯 잡혀가는 모습을 보며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끓어오르는 통쾌함을 느꼈습니다. 담장 뒤에 숨어 있던 아이들까지 뛰쳐나와 와문석 도련님이 암행어사가 되셨다 하며 펄쩍펄쩍 뛰기 시작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임시 재판석이 마련되었고 문석은 낡은 평상 위에 앉아 죄인들을 내려다보았는데 비록 관복을 입지 않은 남루한 차림이었으나 그 기품은 대궐의 정승보다 더 높고 고귀해 보였습니다. 문석은 제일 먼저 최진사를 향해 꾸짖었습니다. 네 이놈 너는 고을의 유지로서 백성을 보살피기는커녕 가난한 이들의 고열을 짜내고 무고한 여인을 핍박하였으니 그 죄가 하늘에 닿았다. 네가 주장한 그 빚이라는 것이 과연 진실인지 이 자리에서 명명백백히 밝힐 것이다. 문석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힘이 있어 듣는 이들의 폐부를 찔렀습니다. 문석은 역졸에게 명하여 최진사가 증거로 내밀었던 낡은 장부를 가져오게 했고 그것을 펼쳐 꼼꼼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문석은 장부의 한 페이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보아라. 이 종이는 만든 지 채 1년도 되지 않은 새 종이인데 어찌 10년 전 돌아가신 선친께서 빚을 졌다는 기록이 적혀 있을 수 있느냐. 게다가 먹물은 아직 완전히 마르지도 않아 냄새가 진동을 하니 이는 내 놈이 어제 급하게 위조한 것이 분명하다. 문석의 예리한 지적에 최진사는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처박은 채 벌벌 떨 뿐이었습니다. 최진사의 거짓이 탄로나자 그동안 숨죽이고 있던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사또 나으리 저놈이 재작년 흉년 때 제 논 두마지기를 헐값에 빼앗아 갔습니다. 제 딸도 저놈의 첩으로 들어갈 뻔했습니다. 억울한 사연들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고 문석의 집마당은 순식간에 성토의 장으로 변했습니다. 문석은 그들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경청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백성들의 눈물을 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는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내 고향에서 이런 불의가 판치지 못하게 하리라고. 모든 죄상이 밝혀지자 문석은 엄숙하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죄인 최진사는 위조 문서를 작성하여 양반을 능멸하고 무고한 백성을 괴롭힌 죄로 관직을 박탈하고 전 재산을 몰수하여 피해 입은 마을 사람들에게 돌려주도록 한다. 또한 그를 도와 악행을 저지른 향방과 하인들은 곤장을 치고 관아에 옥에 가두어 죄를 뉘우치게 하라. 판결이 떨어지자마자 역졸들이 죄인들을 끌고 나갔고 마을 사람들은 만세 암행어사, 만세 문석, 도련님 만세를 외치며 환호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오랫동안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 시원하고 우렁찼습니다. 소란이 어느 정도 정리되자 문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단이에게 다가갔는데 단이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문석은 단이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고 마을 사람들 앞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이 사람, 단이 덕분입니다. 제가 노잣돈이 없어 절망하고 있을 때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 저를 한양으로 보내준 이가 바로 단이입니다. 문석의 고백에 웅성거리던 사람들은 일순간 조용해졌고 단이의 짧은 머리카락으로 시선이 모아졌습니다. 문석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단이는 비록 신분은 저보다 낮을지 모르나 그 마음의 깊이와 절개는 저보다 100배, 1000배 높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
온갖 수모와 협박을 견뎌내며 집을 지켜준 다니야말로 진정한 이 집의 주인입니다. 문석의 진심 어린 말에 마을 사람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다니를 오해하고 뒤에서 수군거렸던 것을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개중에는 눈시울을 붉히며 아이고, 우리가 죽을 죄를 지었네. 그 어린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꼬 하며 후회하는 노인들도 있었습니다. 박노파가 지팡이를 짚고 앞으로 나와 다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 뭐라 했나? 진심은 통한다고 하지 않았던가. 다니, 네가 그 모진 세월을 견뎌내니 이런 복을 받는 게야. 이제 고생 끝이다. 아가, 박노파의 말에 다니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노파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그동안의 억울함과 고통이 씻겨 내려가는 기쁨과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마을 안악들도 다가와 다니의 어깨를 두드리며 미안하다는 말을 건넸고 마당은 화해와 용서의 온기로 가득 찼습니다. 문석은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역졸들에게 명하여 최진사의 창고에서 몰수한 쌀과 고기를 가져와 마을 잔치를 열도록 했습니다. 오늘은 기쁜 날이니 마을 사람 모두가 배불리 먹고 즐기도록 하십시오. 그동안 최진사의 횡포에 시달리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문석의 호탕한 제안에 마을 청년들은 솥을 걸고 불을 지폈으며 안악들은 팔을 걷어붙이고 음식을 장만하기 시작했습니다. 삭막하고 냉기만 돌던 문석의 집마당에 구수한 밥 짓는 냄새와 고기 굽는 냄새가 퍼져나가자 집 나갔던 온기가 다시 돌아오는 듯 했습니다. 잔치가 벌어지자 마을 풍물패가 꽹과리와 장구를 들고 나와 흥을 돋우기 시작했습니다. 덩기덕 쿵덕쿵 신명나는 가락이 울려 퍼지자 아이들은 떡을 하나씩 입에 물고 마당을 뛰어다녔고 어른들은 막걸리 사발을 기울이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최진사의 그늘 아래서 숨죽여 살던 마을에 진정한 봄이 찾아온 것입니다. 문석은 평상에 앉아 촌로들의 술잔을 받으며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이제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존경과 감사의 대상이 되어 마을 사람들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해질녘이 되도록 잔치는 계속되었지만 다니는 부엌 한 구석에서 조용히 설거지를 하며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주인공임에도 불구하고 도련님이 마을 사람들과 어울려 웃고 있는 모습만 봐도 배가 부른 듯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문석이 슬그머니 부엌으로 들어와 다니의 젖은 손을 잡았습니다. 다나, 이제 일은 그만두고 나와 함께 있자. 너는 오늘 가장 귀한 손님이니라. 문석의 따뜻한 눈빛에 다니는 얼굴을 붉히며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고 북적거리던 마당에는 다시 고요한 달빛만이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쓸쓸하고 차가운 정막이 아니라 평화롭고 아늑한 기운이 감도는 고요함이었습니다. 문석과 다니는 콩마루에 나란히 앉아 밤하늘의 둥근 달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비친 다니의 짧은 머리카락은 여전히 볼품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문석의 눈에는 그 어떤 화려한 가채보다 더 아름답고 성스러워 보였습니다. 문석은 품속에서 작은 비단 주머니를 꺼내 다니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도련님 다니가 놀란 눈으로 묻자 문석은 쑥스러운 듯 헛기침을 하며 말했습니다. 한양에서 오는 길에 샀느니라. 내 머리카락이 다시 길게 자라면 꽂아주려고 산 옥비녀다. 그리고 이것은 댕기이고 네가 머리를 자를 때 내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아느냐. 이제 다시는 네 몸에 손대는 일이 없도록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다니는 비단 주머니를 가슴에 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평생 받아본 선물 중 가장 값지고 귀한 것이었습니다. 문석은
단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단아, 내일 날이 밝으면 우리는 한양으로 갈 것이다. 임금님께서 나를 부르셨으니 너도 함께 가서 넓은 세상을 보아야지. 더 이상 이곳의 아픈 기억에 매여 살지 말고 나와 함께 새로운 꿈을 꾸자꾸나. 단이는 도련님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지난 겨울의 매서운 추위와 최진사의 횡포, 그리고 벼랑 끝에 몰렸던 절망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지만 이제는 모두 추억이 되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기와집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이 밤바람에 흔들리며 맑고 고운 소리를 내었고 마당의 매화나무는 꽃잎을 떨구며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부엌 아궁이에는 아직 꺼지지 않은 불씨가 은은하게 타오르며 방구들을 따뜻하게 데우고 있었고 그 온기는 두 사람의 마음속까지 스며들어 깊은 안식을 주었습니다. 문석은 글을 읽는 선비에서 백성을 구하는 어사로, 그리고 한 여인을 사랑하는 지아비로 완벽하게 성장해 있었고 단이 또한 수동적인 여종에서 운명을 개척한 여인으로 거듭나 있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마지막 결말을 향해 흐르고 있습니다. 고난을 이겨낸 두 사람에게 과연 어떤 영광스러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한양의 대궐에서 펼쳐질 그들의 새로운 이야기와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다는 옛 이야기의 아름다운 끝맺음을 위해 잠시 숨을 고르겠습니다. 마을은 이제 문석과 단이의 전설을 품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고 내일 떠오를 태양은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빛을 비춰줄 것입니다. 고향 마을에서 꽃비가 내리는 장관을 뒤로하고 문석과 단이는 한양으로 향하는 천리길에 올랐습니다. 두 사람의 발걸음은 지난 겨울 사르르는 추위 속에서 정처 없이 떠돌던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볍고 경쾌했습니다. 길가에 피어난 진달래와 개나리가 두 사람을 반기듯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고 산들바람은 단이의 짧은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지나갔습니다. 문석은 말을 타고 앞서가기보다 단이와 나란히 걸으며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꽃을 피웠는데 그 모습이 마치 소풍을 나온 오누이처럼 정겨워 지나가는 행인들마저 부러운 눈길로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들이 넘는 고개마다 얽혀있던 시름은 봄눈 녹듯 사라지고 오직 희망이라는 이름의 아지랑이만이 피어올랐습니다. 한양의 당도한 문석은 가장 먼저 대궐로 입궁하여 임금님께 그동안의 암행 결과를 보고해야 했습니다. 웅장한 광화문을 지나 근정전 앞 넓은 마당에 들어서자 문석은 저절로 옷깃을 여미게 되는 엄숙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의 곁에는 비록 궁궐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지언정 마음만은 언제나 함께하는 단이가 있었기에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문석이 편전으로 들어서자 용상에 앉아 계신 임금님은 인자한 미소로 그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임금님은 문석이 올린 장계를 꼼꼼히 읽으신 후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내가 사람을 제대로 보았구나. 네가 처리한 일들을 보니 공정하고 빈틈이 없어 나의 마음이 참으로 흡족하다. 임금님은 칭찬을 아끼지 않으시며 문석에게 하사품을 내리려 하셨으나 문석은 넙죽 절을 올리며 감히 청을 하나 올렸습니다. 전하, 신에게 내리실 상이 있다면 부디 거두어 주시고 대신 제게 목숨과도 같은 은인을 위한 소원을 하나 들어주시옵소서. 임금님이 의아해하며 그 연유를 묻자 문석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어 단이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선비를 위해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 노잣돈을 마련해 준 사연. 문석이 없는 동안 모진 핍박을 견디며 정절을 지킨 사연. 그리고 마침내 문석이 돌아올 때까지 집안을 지켜낸 그 눈물겨운 희생을 하나도 빠짐없이 고했습니다.
문석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편전 안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듣던 대신들도 하나둘 눈시울을 붉히며 손수건을 꺼내 들었고,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으시던 임금님조차 깊은 탄식을 내뱉으셨습니다. 허, 세상에 그런 여인이 있단 말인가. 칠거지약을 논하며 여필 종부를 강요하는 세상이나 그 아이의 행동은 춤과 이, 그리고 사랑이 무엇인지 몸소 보여주는 귀감이로다. 임금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이내 결단에 찬 목소리로 내관에게 북과 종이를 가져오라 명하셨습니다. 임금님은 친히 교지를 내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그 아이의 신분이 천하다고 하나 그 마음의 고귀함은 왕후 장상보다 더 높다 할 것이다. 내 오늘부로 단위를 면천시켜 양민의 신분을 주고 더 나아가 문석 너의 정실 부인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허락하노라. 또한 그 지극한 정성을 기려 정경 부인의 품계를 내리니 이는 조선 팔도 모든 여인의 본보기가 되게 함이라. 파격적인 임금님의 명예 문석은 감격하여 바닥에 머리를 맸으며 오열했습니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전하,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고 견마지로를 다하겠나이다. 대궐 문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던 단이는 문석이 달려 나와 와락 껴앉아 무슨 일이 잘못된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문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임금님의 교지 내용을 전해주자 단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을 남의 집종으로 살며 멸시와 천대를 운명처럼 받아들여야 했던 그녀에게 면천과 정경부인이라는 칭호는 꿈에서조차 상상해 본 적 없는 기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도련님, 이것이 꿈은 아니겠지요. 제가 감히 도련님의 부인이 된다니요. 단이의 물음에 문석은 단단히 고개를 저으며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꿈이 아니다. 단아, 이제 너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나의 당당한 아내이자 이 나라가 인정한 귀한 여인이니라. 두 사람의 혼례식은 임금님의 배려로 한양에서 가장 아름다운 날을 잡아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소문을 들은 한양 백성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와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단이는 궁중에서 하사한 화려한 화롯을 입고 족두리를 썼는데 아직 다 자라지 않은 짧은 머리카락은 가채 속에 가려졌지만 그녀의 얼굴에서 뿜어져 나오는 행복한 광채는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났습니다. 문석은 사모관대를 하고 단이와 마주서서 절을 올리며 평생 그녀만을 사랑하고 지켜주겠노라고 천지신명 앞에 맹세했습니다. 하객으로 참석한 박노파와 고향 마을 사람들도 덩실덩실 춤을 추며 이 경사를 함께 즐겼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문석은 조정의 핵심 요직을 거쳐 마침내 일인지아만 인지상이라는 영의정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높은 자리에 올랐음에도 초심을 잃지 않고 언제나 백성들의 고단한 삶을 살피는 청백리로 칭송받았습니다. 가뭄이 들면 자신의 녹봉을 털어 구유미를 풀었고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이 있으면 밤을 새워서라도 그 사정을 들어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문석의 이러한 덕망이 모두 그의 지혜로운 아내 단이의 내조 덕분이라 입을 모아 칭송했습니다. 단이는 정경 부인이 된 후에도 거만해지거나 사치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비단옷 대신 무명옷을 즐겨 입었고 기름진 음식 대신 소박한 나물을 즐겨 먹으며 검소함을 몸소 실천했습니다. 또한 한양의 빈민가에 구호소를 세워 오갈 데 없는 고아들과 병든 노인들을 돌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머리카락을 팔았던 그 옛날의 절박함을 잊지 않았기에 배고픈 이들의 심정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보듬어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단위를 가리켜 대궐에는 중전마마가 계시고
저작거리에는 다니마님, 아니 우리들의 왕비님이 계신다며 존경과 사랑을 담아 불렀습니다. 어느덧 두 사람의 머리에도 하얀 서리가 내리고 눈가에는 세월의 훈장인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어느 가을날 저녁, 문석과 다니는 집 안뜰에 있는 정자에 마주 앉아 붉게 물든 단풍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니의 머리카락은 다시 예전처럼 길고 탐스럽게 자라 은비녀로 곱게 쪽을 찌고 있었고 그 모습은 늙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아하고 기품이 넘쳤습니다. 상 위에는 따뜻한 숭늉 두 그릇이 놓여 있었는데 구수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며 지난날의 추억을 소환하고 있었습니다. 문석이 숭늉을 한 모금 마시고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부인, 기억나시오? 옛날 우리 집 초당에서 내가 글을 읽을 때 당신이 끓여주던 그 숭늉 맛 말이오. 내 평생 수많은 산의 진미를 맛보았지만 그때 당신이 마음을 담아 끓여준 숭늉보다 맛있는 것은 없었소. 문석의 회상에 다니도 수줍은 듯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어찌 있겠습니까? 대감. 쌀이 없어 누룽지를 박박 긁어 끓였던 그 물 한 그릇에 대감의 꿈과 제 소망이 모두 녹아 있었지요. 그 숭늉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맞잡고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거칠고 투박했던 다니의 손은 이제 부드러워졌지만 문석이 잡은 그 손의 온기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따뜻했습니다. 문석은 다니의 손등을 어루만지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내 다음 생이 있어 다시 태어난다면 그때도 나는 당신을 찾아가겠소. 그때는 내가 당신의 머리카락을 빗겨주는 종이 되어 당신을 섬기리다. 다니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대감, 다음 생에도 그 다음 생에도 저는 대감의 아내가 되어 따뜻한 밥상을 차려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게는 가장 큰 행복입니다. 밤바람이 불어와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는 소리가 마치 빗소리처럼 들렸지만 정자 안의 두 사람에게는 세상 그 어떤 음악보다 아름답게 들렸습니다. 하늘에는 둥근 보름달이 떠올라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는데 그 달빛은 끝은 날 다니가 머리카락을 자르던 그 밤의 서늘한 달빛이 아니라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평온을 찾은 노부부를 축복하는 따스하고 은은한 황금빛이었습니다. 그들의 사랑과 희생 이야기는 한양을 넘어 조선 팔도로 퍼져나갔고 긴긴 밤 할머니가 손자들에게 들려주는 아름다운 전설이 되었습니다. 먼 훗날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전하며 이렇게 덧붙이곤 했습니다. 진정한 왕비는 왕관을 쓴 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이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자라고 말입니다. 문석과 다니는 그렇게 서로를 의지하며 100년해로 하였고 그들이 떠난 뒤에도 그들이 살던 집에서는 해마다 봄이면 매화꽃이 유난히 붉고 향기롭게 피어났다고 합니다. 마치 다니의 붉은 마음과 문석의 올곧은 정신이 꽃이 되어 피어난 것처럼 말이지요. 이제 밤이 깊었습니다. 문석과 다니의 따뜻한 숭늉 한 그릇처럼 여러분의 마음에도 평온함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창밖의 바람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이 이야기의 온기를 입을 삼아 덮으시고 편안히 잠드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근심은 잠시 내려놓고 꿈속에서는 여러분도 소중한 사람과 함께 꽃길을 걷는 행복을 누리십시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사랑의 힘은 영원히 이어질 것입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